뼈는 1년에 10%가 갈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중에 그런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턱뼈 괴사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뼈가 급속도로 나빠져요. 대구, 간유 이런 걸 사실 접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바른병원 척추센터의 황희승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골다공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로는 이제 골양,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안에 있는 미세 구조의 이상이 생기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 또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도 당연히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는 이제 유전적인 경우가 한 50에서 60% 차지한다고 보통 보고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는 우리 생활 습관과 그게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왜 위험하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 60대 전후하면서 폐경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면서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골의 흡수가, 그러니까 뼈가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이 있는데 흡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더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진단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중 방사선 촬영이라고 건강검진이나 하면서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검사가 제일 대표적이고 덱사 검사라 그래서 우리는 뭐 BM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덱사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골다공증은 아무래도 치료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심사공단에서 활용하는 검사 기준은 고밀도 검사가 표준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는 우선은 노인입니다. 노령, 65세 이상,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생물학적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근감소증에 대해서 얘기도 많은데 활동이 적어서 근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술, 담배를 남용을 하든지 이런 분들은 뼈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도 뼈에도 굉장히 안 좋게 돼 있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콩팥에 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밀도 검사제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검사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왼쪽은 어디서 우리가 검사를 했는지 이제 검사를 한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위쪽에 보이는 것이 척추에서 검사를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지 봤을 때 아래는 이제 나이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50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내 값은 여기다 라고 결과값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분의 나이라면 평균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요 이중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까만 선이 그 나이대의 평균 값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같은 나이대에서 뼈의 밀도가 굉장히 낮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노란 선, 가운데 노란 선의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보다 아래까지 가는 경우에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감소증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대퇴골이 이제 좀 더 심플하게 보기는 좋은데 대퇴뼈의 경부에서 마이너스 0.6이라는 숫자를 얻었는데 이분은 척추뼈보다는 대퇴가 상대적으로 좀 튼튼하게 나온 거죠. 이제 평균값 정도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도 보면 이 각각의 이제 뼈에 따라서 그러면 요추 뼈에 따라서 마이너스 1.5, 1.7 이런 값을 얻어서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 두 개의 평균을 보고 진단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1.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1.75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7로 보고 그러면 골감소증이구나. 척추는 이제 이렇게 평균값을 보고 진단을 많이 내리는데 대퇴에서는 딱 이 경부의 값을 보고 이 숫자가 마이너스 2.5보다 아래에 있으면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로 오시는 분들이 저는 보통 60, 70대, 80대 이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거나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중에 그런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턱뼈 괴사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받는 10만 명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는 100명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1%도 사실은 안 돼요. 이게 뭐 환자분이 뭐 생명이 위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몇 개월간 이게 낫는 동안 엄청나게 괴롭기 때문에 꼭 그거에 대해서 묻고 약물 조절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모든 치과 치료를 할 때 뭐 다 이거를 약을 중단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임플란트, 뭐 발치, 틀니 이렇게 잇몸이 좀 벗겨지면서 턱뼈 자체가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되고 일반적인 우리 충치 치료나 뭐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영향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뼈의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영양소를 뽑자고 하면 칼슘이랑 비타민 D입니다. 근데 칼슘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냐? 우리 흔히들 알고 있다시피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100mg당 얼마나가 이제 칼슘이 들어있냐고 봤을 때 우유 같은 경우는 105 정도 되고 치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유를 이제 가공을 한 거다 보니까 503으로 그래서 치즈를 좀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류 특히 뭐 뱅에포, 잔멸치, 미꾸라지 잔멸치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 이제 추어탕 같은 거를 그래도 한 번씩 좀 해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타민 D는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양소예요. 그래서 대구 간유인데 사실 대구 간유 이런 걸 사실 접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섭취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약으로 드시는 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뭐 첨아이유나 이렇게 들어있는 고용량의 비타민 D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검색하셔서 비타민 D는 따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바른병원 유튜브 채널 해바라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